나폴리의 11연승을 이끈 김민재의 활약상, 이번 로마와의 경기에서도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24일 새벽 열린 나폴리와 로마와 나폴리의 이탈리아 세리에아 11라운드 경기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나폴리가 로마를 1대0으로 이긴 경기였고요. 김민재 선수 언제나처럼 나폴리 수비수로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자, 먼저 김민재의 경기력부터 얘기해보죠. 김민재 당연히 주전으로 뛰었고요. 주앙 제주스와 다시 한번 짝을 이뤘습니다. 뛰어난 수비력 보여줬는데요. 전반전에는 잉글랜드 대표, 후반전에 이탈리아 대표와 상대하는 그런 상당히 뛰어난 상대 센터포드와 맞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잉글랜드 대표라 함은 태미 에이브러햄이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해리 케인의 후보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고, 해리 케인 부재 시에 선발로 뛸 것이 가장 유력한 상당히 뛰어난 센터포워드입니다. 원래 첼시 유망주였다가 AS 로마로 와서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좀 부진하긴 했지만 장신과 탄력을 겸비한 그런 선수예요. 김민재가 잘 막아줬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에이브라임이 좀 부진하고 막히니까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 벨로티였습니다. 안드레아 벨로티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치로 임모빌레의 후보로서 꾸준히 선발됐던 그런 선수고, 유로 2020 우승 멤버이기도 하죠. 벨로티는 역시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끈질긴 플레이와 몸싸움을 겸비한 그런 끈질기고 팀플레이를 잘하는 공격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득점력 부족은 이번 시즌 내내 이어진 문제예요. 이번 시즌 AS 로마는 팀 득점을 거의 책임져 주다시피 했던 디발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 센터포드들의 득점력 부족 때문에 더욱더 이제 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강한 몸싸움에 각자 장점이 더해진 뛰어난 선수들인데 둘 다 김민재가 잘 막아냈습니다. 또한 주양 제주스의 뒤를 커버해주는 모습이 여전했는데요. 파트너인 제주스, 아미르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 들어온 선수가 제주스죠. 제주스가 주로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에서 뜁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면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 자리로 이동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주스가 예전보다 기동력도 떨어지고 또 몸싸움도 잘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원톱과 몸과 몸으로 부딪히거나 상대의 윙어의 침투를 막거나 할 때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아예 제주스 뒤에 가서 제주스의 자리를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었고, 반대로 김민재가 왼쪽에 있고 라흐마니가 오른쪽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김민재의 자리를 라흐마니가 커버해준다고 왼쪽으로 오는 모습 우리 거의 못 봤거든요. 김민재는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자기 자리뿐 아니라 제주스 뒤를 커버해준 역할까지 하면서 이 경기를 치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김민재와 제주스의 스타일 차이, 또 능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나폴리 수비 전술의 변화를 이날 극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주전이 가동될 때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이면 김민재가 넓은 공간을 커버해줍니다. 왼쪽 윙백이 이날처럼 올리베라든 아니면 마리오 후이든 왼쪽 풀백이 다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는 풀백과 라흐마니 사이의 넓은 공간, 김민재가 혼자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라흐마니가 왼쪽으로 당긴다거나 하는 모습 없었어요. 김민재가 다 막아줬던 거죠. 그런데 이날처럼 또 요즘처럼 제주스가 왼쪽 센터백이면 제주스는 그만큼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리베라가 오버래핑하면 제주스가 따라서 왼쪽으로 가죠. 그럼 김민재도 또 디로렌조도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리베라가 전진하고 나머지 3명이 3백인 것처럼 수비를 운용할 때가 많았는데, 로마와의 경기 후반전에서 특히 그런 모습 자주 나왔습니다. 거의 디로렌조가 센터백이야?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이야? 싶을 정도로 두 선수가 왼쪽으로 당겨 있고, 제주스가 좀 엉뚱한 자리에 갔다가 수비로 복귀하는 동안 이 선수가 뒤를 봐주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있고 없고 또 김민재가 어느 포지션에 있냐에 따라서 나폴리 수비 전술 자체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개인적으로 보면 드리블 뇌절성 플레이가 하나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탈압박을 하거나 안전하게 패스를 해도 되는데, 앞에 있는 태미 에이브라임을 돌파해서 나가면 공격이 빠르니까 드리블을 해보려다가 에이브라임 눈치 빠르게 슬라이딩 태클로 뺏으려고 해서 위기를 맞을 뻔했지만 그 공이 튀어서 동료에게 갔기 때문에 위기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현란한 탈압박에 이은 스루 패스가 있었어요. 이건 센터백으로서는 거의 묘기에 가까운 플레이죠. 김민재가 올라가서 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올라갔으니까 압박을 심하게 받잖아요. 뒤쪽에서 받았을 때보다. 그런데 로마 미드필더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갑자기 공을 발 뒤로 보내면서 현란한 탈압박을 하더니 스루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주는 멋진 플레이를 하나 보였습니다. 이강인인 줄 알았어요.
김민재 선수의 스탯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공중볼 획득 3회, 패스 성공률 92%. 이 두 가지 스탯은 각각 경기 최다, 팀 내 최다였고요. 그 밖에 공 탈취 1회,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1회 등의 기록을 남기면서 수비와 빌드업 양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폴리 경기력에 대해 얘기해보죠. 평소에 나폴리 같은 경기 운영은 안 됐어요. 이것은 이제 주전 미드필더 안기사가 빠지고 은돈벨라가 대신 들어온 그 두 선수의 능력 차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날 그라운드 사정이었습니다. 잔디가 안 좋으면 기술 축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이 AS 로마의 홈구장인 스타디오 올림피코는 이 구장을 이제 라치오도 공유를 하고 있죠. 라치오의 감독인 마우리치오 사리가 본인의 사리볼, 즉 짧은 패스를 많이 하는 기술 축구를 할 수 없는 경기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불평을 얘기했던 그런 곳이에요. 사리 감독은 나는 쇼패스를 경기장 700번씩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경기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폭탄이다, 폭탄. 빌드업을 할 수가 없다. 뭐 경기장 잔디를 개선하든지 나를 자르든지 해라. 뭐 이런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올림피코의 잔디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장 패스 횟수를 보면 라치오는 세리아 20팀 중에 5위고 나폴리가 1위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더 집요하게 하고 더 안정적인 패스 전개가 필요한 팀은 오히려 라치오보다 나폴리였거든요. 나폴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올림피코에서 제대로 자기들의 축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 드리블 모두 실수가 좀 나왔고요. 사리 말대로였습니다. 빌드업을 하다가 좀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는 뭐 풀백과 센터백 사이,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에 오가는 패스는 당연히 정확해야 되고 한 채 5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경기마다 수십 번씩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후방에 다 있을 때 빌드업을 길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나폴리처럼 수준이 높은 팀일 때요. 그런데 안전할 줄 알았던 그 패스가 잔디 때문에 튀어서 빗나가거나 아예 뭐 밖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로마 선수에게 끊기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왔어요. 반복됐죠, 경기 내내. 그래서 나폴리식의 축구를 이날은 좀 하기 힘들었다. 결국엔 이기려면 꾸역승을 했어야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한편 이런 경기장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홈으로 쓰고 있는 무리뉴죠. 그러니까 무리뉴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평소 나폴리는 90분 동안 버스 세워서 못 막지만 이 나폴리라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버스를 세웠다고 해서 자기 골문 앞에 모든 로마 선수를 다 배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어프로치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슛이 로마 6회, 나폴리 10회일 정도로 두 팀 합쳐서 16회. 뭐 어지간한 경기에서는 한 팀이 16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슛이 적게 나오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라운드 사정에서도 끈질기게 공을 돌린 나폴리. 결국에는 평소보다 조금 적었지 뭐 확 떨어지진 않은 패스 495회로 경기를 마쳤고요. 나폴리 점유율이 거의 60%, 패스 성공률이 나폴리는 86이고 로마는 78%. 이렇게 로마보다 더 안전한 경기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양팀 모두 빌드업에 의한 공격이 잘 안되면 결국 롱패스 한 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격수 역량이 중요하죠. 이럴 때 필요한 인물이 나폴리엔 있고 로마엔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베코죠. 베코야 우리 베코. 오시맨입니다. 빅터 오시맨. 오시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외성이 높은 선수고 신체 능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한 번 폴리타노의 롱패스가 연결됐을 때 스몰링과의 경합을 그런 힘과 탄력 또 어떤 코어 힘을 통해서 이겨내고 한 방을 꽂아 넣으면서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만화 속의 강백호가 덩크를 한 방 꽂는 것처럼요. 자, 무버지야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첼시, 맨유 수많은 팀에서 우리가 익숙한 감독이지만 우리한테 요즘에 굉장히 친숙해진 건 토트넘 때죠? 이날 무버지 어땠냐? 토트넘 때랑 달라진 게 없었어요. 수비 축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번 시즌 로마, 지난 시즌부터 3-4-2-1에 가까운 축구를 했어요. 토트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방에 3명을 놓고 중위 2명 놓고 하나 3백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3-5-2로 이번 경기에선 전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울로 디발라라는 이 팀의 최고 공격 자원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인 것 같고요. 둘째는 나폴리는 4-3-3을 합니다. 나폴리는 중앙 미드필더 3명이죠. 그런데 로마가 3-4-2-1을 하면 2명이에요. 로마가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3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3-5-2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무리뉴 감독이 기용한 로마 중앙 미드필더들은 자신이 원래 하고 싶은 어떤 기술적인 플레이나 뭐 공격적인 게보다는 나폴리 중앙 미드필더들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래서 이날 나폴리의 빌드업이나 뭐 공격 전개가 평소보다 안 되긴 했어요. 로마의 수비적인 전략이 상당 부분 성공했다.
특히 뭐 측면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도 공격보다 수비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나폴리의 핵심 공격 자원인 흐비차 크바라치엘리아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비는 통했지만 문제는 공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테미 에이브라임이나 뭐 교체로 들어온 벨로티, 쇼무로도프 다들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고민이 큰데 이날 무리뉴 감독은 디발라 없으면 네가 왕이다 라는 마음으로 니콜로 짜니올로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짜니올로가 공격을 다 풀어줘야 했는데 못했어요.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아예 안 나오고 짜니올로가 드리블을 피하더라고요. 결국 로마의 공격 전술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로마 상대로, 로마는 강팀이죠. 난적 상대로 나폴리가 꾸역승을 거뒀습니다. 꾸역승은 역시 강팀의 조건이죠. 하고 싶은 축구가 안 될 때도 이기는 그런 팀이야말로 우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컵 대회 포함 나폴리가 11연승을 기록했는데요. 11연승은 구단 역사상 36년 만이라고 합니다. 1986-87 시즌 이후인데 87년도를 하면 언제냐? 우승했을 때예요. 마라도나와 함께 우승했을 때. 그때랑 비슷한 어떤 연승 흐름을 갖고 있다? 지금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꾸역승도 한다?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나폴리에. 이제 감히 뭔지 말하면 부족할까봐 말은 못하지만 김민재에게 그것이 오고 있다. 박지성 이후로 오랜만에 유럽 빅리그에서 그것을 한 한국 선수가 탄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 한 경기 한 경기 치를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